할렐루야. 안녕하세요. 2부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면에 있는 길을 향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을 1절만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음으로 복음 전하시다가 순교하신 순교자분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호국 영령분들을 위하여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바로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부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우리 담길교회 목사님이신 이은행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날을 감사합니다. 국민통합본부의 합당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주옵소서. 아름답고 찬란한 사계절인 나라를 주셨사온데 남북으로 갈라졌으나 전쟁 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부족하여 민족끼리 분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에 힘써 범사에 감사드리고 우리들의 소망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단체들을 이끌어 가시는 김형자 본부장님과 임원들님께 은혜와 축복을 드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강사 이종현 선생님의 강의 시간에 은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 시간에 성령 충만하시어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 받고 축복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회에는 앞으로 더욱 주님의 은총으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2부 강연을 시작하시는 이종현 선생님,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대해서 이종현 선생님께서 40분간, 50분간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는 이 공화 그런 사람인데 역사는 사실 핵의 분야 전문 분야가 아닌데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건국과정을 얘기하는데 이승만을 빼놓고는 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이 1904년 11월 달에 미국을 갑니다. 가서 그 시오도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당시 우리나라는 상당히 독립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독립을 확고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미국을 갑니다. 가는 도중에 호노루에 들렀을 때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데프들에는 그 미국의 육군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데프트가 마침 그때 그 시오도 루스벨트의 따님하고 같이 동양 순방에 오르던 그런 순간이었었는데요. 마침 거기서 만나가지고 데프트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시오도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니까 좀 소개서 좀 하나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프트가 소개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호노루에서 만난 윤병구 목사라고 우리 동포하고 같이 워싱턴을 갑니다. 워싱턴을 가가지고 시오도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조선의 독립을 확고하게 보장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오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런 문제는 이렇게 군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너희 공사관이 워싱턴에 나와 있으니까 너희 공사관에 가서 얘기를 해갖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관에 갔는데 그 당시 공사관 누구냐면 김윤정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윤정 공사를 만나가지고 시오도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독립청원서를 공문으로 좀 발송해달라고 하니까 그 김윤정 공사가 거절합니다. 그 후로 이제 5년 후에 결국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돼가지고 김윤정 공사는 조선으로 돌아와가지고서 전라북도 지사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20년 후에 1924년도에 그 가스다 데프트 조약이 맺어졌다는 걸 그때서 이승만은 알게 됩니다. 그 가스다 데프트 조약이라는 것은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는데 일본이 동의하면서 동시에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데 미국이 동의한다는 이런 조약이었습니다. 그때 이승만은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월을 흘러서 1943년도 11월 하순경에 카이로에서 상고도 회담이 열립니다. 상고도 회담이라는 것은 장개석 총통하고 그때는 시오도 루스벨트가 아니고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그 저로 처리 문제가 주로 의제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선의 독립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근데 그 조선의 독립 문제는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조선을 즉시 독립한다 이런 조항이 아니고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독립시켰다는 이런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적당한 시기라는 게 뭐냐? 이것은 바로 신탁통치라는 겁니다. 그 신탁통치는 이제 프랑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보관이었었고 프랑클린 루스벨트가 주장한 사안인데요. 그러면 왜 프랑클린 루스벨트가 조선의 신탁통치를 거론하게 됐는가? 그때 우리는 1904년, 3년 이후로부터 하와이 이민이 시작됐습니다만은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먼저 이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941년도 전쟁이 2차 대전이 시작될 때는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 몇십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불과 몇만 명이겠죠, 우리는.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관계에도 진출을 많이 했고, 해서 이제 거기서 조선의 식민지 정책을 갖다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조선인은 자치 능력이 없다. 또 조선인은 무식하고 빈곤하고 정치 수준이 못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것이 결국은 그 장관을 통해서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 랜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랜던이 국무성 그 당시는 이제 2차 대전 일어날 때는
조선에 공사를 했었어요, 이 사람이. 33년도부터 35년도 이 무렵에 이제 조선을 공사를 하면서 조선을 봤는데, 그 사람도 역시 조선인들은 상당히 빈곤하고 정치 수준이 낮다, 이렇게 평가한 것을 본국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이제 지금 이야기를 조금 앞서 나갔는데요. 이제 아까 카이로 회담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시 43년도에 43년도가 아니라 1945년도 2월 달에 얄타 회담이라는 게 열립니다. 저 크림반도에 있는 얄타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이제 그때는 스탈린하고 루스벨트 대통령하고 이제 이 처칠이 이제 상고도가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약간 신탁통치 문제가 약간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이때 프랑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 스탈린 수상한테 어떤 부탁을 하는 거니, 대일전에 참전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미국이 대일전을 하면서 이제 예상했던 것은 적어도 1946년도 하반기나 돼야 본토 상륙을 해갖고 일본을 제압하고 항복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까지 전쟁이 계속된다 하면 적어도 일본 군인이라든가 일본 시민들 또 미군을 합해서 적어도 100만 명이 희생될 거라는 걸 예측했었습니다. 미국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스탈린으로 하여금 대일전에 참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그때 스탈린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리가 지금 독일하고 구라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대일전을 또다시 태평양 전쟁에 양쪽의 전쟁을 벌일 수가 없으니까 일단 독일이 패망한 다음에 3개월 후에 대일전에 참전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 대신 참전하는 대가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조건을 겁니다, 스탈린이. 그 조건은 뭐냐면은 사할린하고 쿠릴열도는 이게 원래 소련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걸 뭐 당연히 반환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만주의 이권을 부탁합니다. 만주의 이권이라는 것은 이제 만주의 동청철도라는 것은 바이카로에서부터 이 우라지보스토크로 연결하는 철도는 이게 원래 소련이 건설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돌려달라는 거와, 또 하나는 남만주 철도 할빈에서 이제 여순 대련을 연결하는 이 철도도 이게 원래 소련이 건설했던 건데, 이것을 차관으로 조차해달라. 또는 여순 대련을 갖다가 25년간 조차해달라, 이런 조건을 제시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프랑클린 루스벨트는 대통령은 회의 승낙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선 이제 여기 1945년도 이제 이 5월달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연합이 창설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이슈를 갖고 이제 얘기하게 되냐면, 얄타 회담에서 조선을 갖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소련에 넘겨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하는 이런 성명서를 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언론이라든가 미국 정계에서의 그 당시 대통령이라든가 영국 수상 또 소련 수상이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 이런 성명서를 내니까 그때 미국 정계는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다,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실제 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구베르라는 소련인을 갖다가 서방으로 탈출한 소련인을 얄타 회담에 보내서 도대체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가 하는 걸 알아달라는 것을 이승만이 부탁했던 겁니다. 근데 구베르가 와서 결국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게 결국 밝혀졌죠.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이승만이가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불신을 받게 된 겁니다. 이승만이가 반공주의자고 반소주의자다 하는 것을 이제 그때 그걸로 말미암아서 인식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일전에 소련을 끌어들이려면 소련하고 좋은 관계를 미국이 맺어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소련을 자극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곤욕스럽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리고선 이제 독일이 언제 패망했냐면 5월 8일 날 항복을 합니다. 45년도. 그리고선 이제 7월 달에 7월 중순경에 이제 포스담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루스벨트가 4월 달에 죽습니다. 죽고서 미국의 이제 부통령 트루만이 그때 대통령 계승을 했는데, 트루만하고 이제 스탈린하고 처칠하고 이제 포스담에서
회담을 하는데 미국이 7월 16일 날 원폭 시험을 합니다. 근데 이때 트루만이 그 스탈린한테 우리가 원폭을 시험해갖고 성공을 거뒀다는 얘기를 하니까 트루만이 덤덤하단 말이에요. 생각한 대로 상당히 놀랄 것 같았었는데 놀래질 않아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결국은 소련의 그 핵비밀이 계속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건데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여기 시간 관계상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기회가 되면 내가 그 자세한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7월 26일 날 그 일본도가 항복하라는 이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 포스담 회담 이후에 말이죠. 그랬는데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는 상거도 회담에 소련이 서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갖고선 소련은 물론 42년도에 일본하고 중립조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4년도에 중립조약을 해제한 상태지만 그때는 교전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관계, 우호적인 관계가 있을 걸로 생각해서 일본이 스탈린한테 항복을 할 테니까 연합국하고 저걸 해달라고 그럽니다. 협상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천황제를 유지해달라는 거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조선을 계속 식민지화한다는 걸 허약해 주면은 항복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스탈린은 이걸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6일 날 이제 원폭이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지고요. 8월 9일 날 이제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졌는데 이때 이제 바로 그 5월 8일에서부터 3개월이라는 건 8월 8일입니다. 이때 이제 소련이 선전포고를 하고서 만주 지역으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시베리아에는 소련군이 150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소련이 한반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청진 낮은 이 선동 지역에 소련의 해병대가 이상계 사단이 상륙을 했는데요. 이때는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당시는 그 관동군이 100만이 만주에 있었는데 관동군의 그 주력은 거의 다 남방으로 진출했고 그 당시는 해방 당시 그 무렵에는 사실 관동군이라는 것이 허울뿐이었고 실제로 한 70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지세로 이제 소련군이 진격해 들어오는데 그때는 그 당시는 조선에도 일본군이 몇십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군이 만주 지역으로 소련을 관동군을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할 것을 우려해갖고 결국 이제 조선에 상륙했던 것인데요. 미국 방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가만 놔두면은 이 소련 해병대가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정책기획실장이라는 링컨 준장이 로스크 대령하고 본스리 대령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지금 그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해서는 안 되고 어느 선까지 소련이 내려오면 좋겠는가? 이걸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조선반도 지도를 갖다 놓고 보니까 38선이 가장 적정한 선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은 그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고되어서 트루만이 이제 결국 스탈린한테 얘기를 한다. 한반도를 진출을 하되 38선까지만 내려와 달라. 그랬는데 스탈린이 14일날 제안을 했는데 15일날 난데없이 하루 만에 오케이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그 당시 그 소련은 한반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 그런데 이제 이제 8월 14일날 그 장여성总統의 아들 장영국이라고 이제 그 동북 외교위원이라는 사람이 모스크바에서 스탈린하고 어떤 조약을 하는 분이 중조 무역협력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만주의 이권을 달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얄타 회담에서 그 스탈린에게 루스벨트 대통령이 약속했던 요 조항을 그 장경국总統이 다 수락한다는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방 당시 사실은 그 미군은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키나와가 6월달에 오키나와를 이제 완전히 점령하고서 적어도 9월달에나 돼야 일본 본토 상륙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보니까 이제 부랴부랴 오키나와에서 한반도까지는 800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이 이제 인천에 상륙한 게 언제냐면 9월 8일입니다. 9월 8일이고 이제 9월 9일 날 서울에 진주해갖고서 이제 9월 10일 날에 이제 아베 총독의 항복을 받게 됐는데요. 이때 이제 해방이 되면서부터 남한은 굉장히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그 당시 정당이라는 게 남한에 200개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있었고, 그런데 하지 중장이 인천에 상륙할 당시 미군의 해군 중령에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천에 상륙하고 조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선말을 유창하게 잘한단 말이에요. 하지가 보니까. 그 사이로 알아봤더니 윌리엄스가 이게 원래 일제하에서 인천 태생이었습니다. 인천 태생이고 공주에서 자라고 이제 그 일제 말년에 미국으로 가고 해군에 입다해서 중령으로 진급했던 사람인데요. 이때 이 혼란을 수습하는 길은 어떻게 헛된가 이제 그 당시 그 하지 중장이 이제 군종사령관인데요. 하지 중장이 이제 윌리엄스 중령을 갖다가 이제 일단 보좌관으로 앉혀갖고서 전부 순회를 시킵니다. 순회를 시키는데 가는 곳마다 우리 대통령은 왜 해방됐는데 안 들어오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누구냐 하니까 이승만이가 우리 대통령 아닌가. 그리고 이승만이가 대통령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당시 40, 50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을 했다는 건 그 당시 그 우리 언론에도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언론에도 보도돼서 익히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조선의 한반도 혼란을 수습하는 건 이 지도자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갖고 하지 중장이 그 당시 극동군 사령관 말가드한테 전문을 보냅니다. 이승만이를 빨리 들여보내라. 그리고 임정영들도 중경에서 지금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빨리 들어오도록 조치를 해달라 이럽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이제 국방성에다가 전문을 보냅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빨리 찾아가지고 조선으로 빨리 들여보내도록 해라. 이승만이를 수입해 가니까 워싱턴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승만이는 해방이 된 후에 즉시 여기를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국무성에다가 비자 신청을 해도 국무성에서 안 내주는 거예요. 그 당시 국무성에는 이 좌익들이 있었습니다. 그 엔저 히스라든가 빈센트 같은 이런 좌경 분자들도 있었고, 또한 이승만이를 이제 미국이 굉장히 불신하는 상대였었고, 또 이승만은 반공주의자고 반소주의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의 독립정부를 세우려면 소련하고 미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승만이를 들여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승만이 안 들여보낸 겁니다. 근데 일단 메가더가 들여보내야 되니까 이제는 안 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가 이제 미군 군복을 입고 미군 문관으로 미군 문관으로 해갖고 이제 일단 일본으로 가서 메가더를 만납니다. 그때 이승만이 메가더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갖고 이승만이 이제 조선에 들어온 것이 10월 16일입니다. 16일인데 그때 이제 조선에 데려다 여장을 풀고 있는데 김윤정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전북진 사업장. 이제 이 당시 이 사람은 그 미국 군사 공사를 할 때 청원서를 서달할 때 왜 안 써줬냐. 이때 이 사람은 이미 일본에 매수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와서 이제 전북지사 때 있는데 그때 보니까 이승만이가 보니까 바로 김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호텔 문 앞에서 면박을 주고 저쪽으로 보냈다는 게 이런 것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는 이제 11월 24일 날 들어옵니다. 이때는 이제 임시정부 거는 이제 그 하지 중장이 수송기를 보내갖고서 제1진이 14명이 11월 23일 날 김포공항에 들어왔고요. 2진이 이제 1월 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해방 고무렵의 이제 사항이고요. 9월 이제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의 런던에서 연합국 5대 연합국 외상 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소련의 외상은 모로토프, 미국의 외무부 장관은 이제 번스라는 사람인데, 번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고압적으로 모스크바를 몰아붙입니다. 몰아붙이는 이유는 그 당시 미국은 원자탄을 가지고 있었고, 소련이 적어도 원자탄을 만들려고 그러면 50년대 안에는 못 만들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압적인 자세였었고, 또 하나는 소련이 독일군이 모스크바 근방까지 쳐들어갔는데 이것을 부축했고 몰아낸 것이 소련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판 쪽에서 이제 알바니아, 루마니아, 체코, 이제 헝가리 쪽을 쭉 소련군이 점령해 들어오면서 여기를 전부 공산화 시켜버립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폴란드인데요. 폴란드는 이제 5월 6월달에 폴란드 선거를 했어요. 선거를 했는데
이건 여기는 선거를 해보니까 요새나 그때나 이제 이 유럽 지역은 정부가 내각 책임제죠. 공산당이 30%밖에 득표를 못하고 이제 우익 정당이 70%를 점령했으니까 당연히 우익 정권이 들어서 했는데 소련이 이 우익 정권, 우익 인사들을 전부 숙청해갖고 공산 정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번으로 하여금 그 모로토프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빌미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련군이 베를린 근방까지 쳐들어왔을 때가 44년도 6월달에 노르만디 상륙할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노르만디 상륙하는 연합국 미국, 영국, 캐나다 이 불란서군이 상당히 소홀하게 상륙을 했어요. 이것은 결국은 소련이 독일군을 견제해 줬기 때문에 소홀하게 했다는 것을 연합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소련의 그 공적은 이제 연합군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공적을 이제 그 공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 내는 거죠, 소련이. 근데 그 5대국 외상회에서 이제 모로토프가 어떤 제안을 하는 거니, 그 당시 이제 그 소련 해군은 흑해의 세바스토폴이라는 그 크림반도에 군함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소련 해군 기지인데요. 거기서 지중해 쪽으로 나가려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건 2km 내지 3km 간격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터키 영토란 말이에요. 여기를 나와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때 리비아,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가 2차 대전 전에는 이태리 영토였습니다. 그 리비아 그 북단에 그 트리폴리라는 항구가 있는데 소련이 이걸 달라고 합니다. 그 이쪽에 이제 인센티브를 달래는 거죠. 그런데 연합국은 미국, 영국은 단호하게 이걸 거부합니다. 여기를 주게 되면 지중해를 이제 소련 해군이 석권하게 되니까 상당히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이걸 이제 거절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이제 참전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소야 해협이라고 홋카이도 북쪽에 그 해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우라디보스크에서 이 태평양으로 소련 함정이 진출하려면 이제 소야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를 이 소야 해협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홋카이도에 소련군이 점령을 해야 되겠기에 이것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연합국이 다시 이제 이것을 거절합니다. 이래서 이제 이때부터 스탈린이 굉장히 이제 흥분을 해갖고서 이제 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하고 소련하고 상당히 연합국 관계를 유지해갖고서 대일전을 같이 했었는데, 대일전과 또는 대독전을 같이 했었는데, 이때서부터 이제는 미국하고 같이 연합이 불가능화되는 걸 스탈린이 거기서 완전히 깨닫게 되어갖고서 이제 북한에다가 어떤 지령을 내리는 건지 이런 지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 북한의 소련군 국동군 사령관이 누구냐면 바시리에프 원수인데요. 이 사람은 그때 하바르도스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하바르도스크에 있는 바시리에프한테 북한에다가 부르주아 민주정권을 세워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에다가 부르주아 민주정권을 세우는 게 아니고 북한에다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을 식민지화하게, 다시 말해서 북한을 우위성국가화하겠다는 것이 이때 아주 완전히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물론 이제 번스가 이제 모로토프를 몰아세운 이유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제 트리폴리라든가 이 홋카이도 북부를 상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데서부터 소련은 냉전의 시초를 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2월 이제 28일 날 한반도에다가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것이 모스크바에서 3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모로토프하고 내내 번스 연구장관하고 이제 영국의 외상 베빈이라는 사람하고 삼 외상이 이제 했는데 실제 신탁통치라는 것은 루스벨트가 제안했던 겁니다. 맨 처음에 구상한 것. 그랬는데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서 조선의 신탁통치를 한다는 구체적인 안은 모스크바가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벤스가 여기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벤스가 대폭적으로 양보하는 이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스트루만이 오고 간격이 벌어져갖고 이제 굉장히 나쁜 관계가 됐는데요.
이때 조선에다가 신탁 통치를 하는데 미소공동위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가 이제 본수가 이게 장성합니다. 그러면 4대국 저기 신탁 통치를 하려면 중국, 영국, 미국서는 4대국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양대국이 조선을 같이 저기 분할하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소련의 4분의 1밖에 소련한테 그 권한을 줄 수 없는 걸 갖다 반을 주는 결과가 돼갖고서 이제 한반도 분할하는데 상당히 이제 소련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제 제공해 줬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탁통치가 나오니까 이제 남북 조선에서 전부 이제 반탁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공산당도 마찬가지로 반탁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박헌영이가 12월 30일 날 북한을 갑니다. 북한을 가서 지스타 지역구 대당 25군 소련군 25군 사령관을 만나갖고서 신탁통치를 지지해라. 지지를 해야만 조선에다가 공산정권을 세우는데 유리할 거다는 식의 그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박헌영이가 1월 3일 날 돌아가고 반탁을 하다가 갑자기 찬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북한에서는 조만식 선생이 이제 이 양반 일제 때도 이제 조선일보 사장도 있고 우산학교 교장 또 울산당 정도 한 조선의 애국자입니다. 이 사람이 조선민주당을 이제 관할하고 있었는데 진짜 공부 대장이 조만식을 불러가지고 신탁통치를 지지해라. 그래야 조선반도의 그 통일정부가 빨리 세워질 수 있다는 걸 설득을 합니다. 근데 조만식은 당혹에 거들었다. 우리가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충분히 자치 능력도 있고 정치 능력도 있는데 왜 우리가 신탁통치를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그래서 1월 5일날 조만식이 갖다 보기를 때가 강국하게 됩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결국 6.25가 나와서 우리 아군이 평양 진주에 들어갈 때 북한 정권이 후퇴하면서 조만식 선생을 10월 달에 발사장에서 총살하는데 그런 경우가 됐는데요. 남한에서는 이제 찬탁반탁이 이제 같이 이제 그런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바로 찬탁에 이제 선동에 섰던 이천수 선생과 이런 양반들이 그때 이제 학생이 그 반탁 투쟁에 선동에 섰던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도, 1946년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위원회라는 게 생깁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소련은 이제 지금 좌파들은 이제 소련 군정은 간접 통치를 했고 미 군정은 직접 통치를 했다고 그러는 실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이게 이제 소련의 곡특가시 역할을 하는 거죠. 북조선 임시위원회. 이것이 위원장이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래갖고서 2월 8일날 북조선 임시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되는데 3월 6일날 토지개혁법을 공포해가고 무상월수 무상부 분배라는 이 토지개혁을 시행합니다. 토지개혁을 시작하고 산업의 국유화 또 교육개혁 또 공산화 급진적인 공산화 정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3월 20일날 미소공동위원회가 덕수궁에서 열립니다. 근데 미국의 브라운 소장하고 소련의 이제 스티커프 중장하고 이제 열리는데 이때 이제 스티커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앞으로 통일민주정권을 세우는데 반탁하는 정당 사회단체는 통일민주정부 구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운이 있다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반대할 권한도 있는데 반대하는 정당도 참여해야지 왜 어째서 반대하는 정당은 참여를 못하는가. 이것이 쟁점이 되고 결국 며칠 만에 결렬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5월달입니다. 5월달에 이제 청판사 사건이 터집니다. 청판사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조선은행권을 발행하던 그런 화폐 발행 회사였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이 종이하고 원판을 그냥 놓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근무하던 조선 사람들이 그 원판을 숨겨놨다가 45년 10월 달부터 야금야금 의퇴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근데 의전집회 만들어 것이 주로 공산당 간부들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돈은 이제 공산당 자금으로 쓴 거죠. 그래갖고서 거기
이제 그 정판사가 어디 있었냐면 근택빈들이라고 소공로 옛날에 경향신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판사도 거기 있었고 이제 거기 공산당 본부도 거기 있었고 또 이제 공산당 기관지 해방기관도 거기 있었고 근데 여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정판사 사장 박낙종이 또 공산당 자문부장 이관술이 또 해방일보 사장 권호직이 이게 전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같이 이제 우주집회를 만들었었는데 여기에 이제 정판과장이라는 게 김창선이라는 사람들 이래갖고 여기 한 10여 명이 이거 되어갖고서 이제 무기징역 내지 이제 뭐 10년 뭐 이렇게 중형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6월 3일 정업발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업발언은 어떤 발언이냐면 이제 지방 소리를 하고 정업에 들려갖고 그 당시 이제 이 박사가 국제정치를 했기 때문에 국제정치를 정확하게 이 사람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북한의 임시정부라는 게 임시위원회라는 게 이게 정부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통정부가 들어서 갖고 이 토지개혁을 해야 될 텐데 임시위원회 관계하는 건 이건 도대체 이건 얘기가 안 된다. 소련이라는 나라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걸 이제 거기서 확신을 한다. 그래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도 좌파들은 한반도 분단은 미군이 3.8선을 제안을 했고 이승만이 남한만에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된다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 분단은 이승만하고 미군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9월 20일 날 이제 소련의 스탈린이 봉주와 민주정권을 세우라고 했던 이 문서가 언제 공개됐냐면 1993년도에 공개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비밀문서로 유지되어 오다가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모스크바 가서 엘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는 가운데서 그때는 이제 90년도 한소수교가 이루어졌죠.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엘친이 한반도에 관계되는 문서를 한 입을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한테 넘겨줍니다. 그래갖고 그 안에 이제 그 문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 60년 후에나 우리는 그때 그 지령이 내려졌다는 것이 알려져갖고 한반도 분단의 책임은 분명히 소련이 했다는 것을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38선이라는 게 군사분계선이었었는데요. 이 지령이 내려가면서부터 그 전까지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왔다 갔다도 하고 우편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서부터 완전히 교통 판단시킨 게 바로 북한 정권입니다. 북한 정권이고 소련의 소련 군정이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의 조배. 그 다음에는 이제 40년도 7월 달에는 좌우합작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미소공동위원회가 상당히 이제 이것이 난항에 처해있고 그러니까 미소공동 좌우합작이라는 건 이제 군정사령관 하지 등장의 건의에서 박건영하고 박건영이 아니라 여운형하고 이제 김규식 박사 도리를 시키는데 이 양반들이 중간 좌파 중간 우파였습니다. 그래서 극우 쪽 극좌 쪽에 이게 이제 그 당시는 헤게모니를 잡고 있기 때문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진전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중도 세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것을 강화함으로써 미소공동체를 진전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걸 추진해 봤는데요. 물론 이제 좌우합작이라는 게 성과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과도 입법위원회라든가 과도 정부 민정장관으로서 안재홍 씨라든가 이거 또 하나는 이제 좌우합작 7원칙이라도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소련의 지스타 지역부는 박헌영이고 도리는 왜 이 좌우합작이 왜 필요한 건 말이야. 이것이 결국은 이 여운형이가 결국은 미군정 사령관 하저하고 밀착돼갖고 말이야. 허는 이것은 찬성할 수 없다. 그래갖고서 결국은 공산당들의 파워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9월 25일경에 철도파업과 시위 폭동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공산당이 주도한 건데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레베테프 이제 문서가 이제 95년도 그 무렵에 공개가 되어갖고 여기서 나오는 기록을 보면 스티브버프가 폭동 자금으로서 500만 원을 지원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산당이 주도를 했지만 실제로 스티브버프가 지원했다는 거 이게 완전히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합작이 진행되다가
1940년도 7월달에 영은영 씨가 이제 암살당으로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시집이 이제 없었던 걸로 이제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47년도부터 미군이 그 미국 방송에서는 어떤 그 판단을 하게 되면 조선의 전략적 가치가 없다는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당시는 이제 그 2차 대전이 벌어질 때는 미국이 군인이 10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대폭적으로 이제 강군 조치를 해하고 해방 후에는 200만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이걸 그때는 불아파 쪽으로 소련이 팽창 정책을 하기 때문에 불아파를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불아파 쪽으로 돌려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전략적 가치가 없다고 해서 미국은 그냥 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에다가 통일정부를 세워놓고 나가야 되는데 통일정부를 세우기가 이성공도에는 이렇게 정체사에 빠지고 있고 이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승만이는 이제 46년도 12월 달에 미국을 갑니다. 이승만이도 미소공동의회에 의한 정부 수립은 불가능하다고 봤던 겁니다. 이것은 소련이 회계문의에 의해서 소련의 전략에 말려들어가고 갔다가 공산정부가 세워질 거라는 걸 이승만이랑 간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인정을 안 했던 겁니다. 이승만이. 그래갖고 미국에 46년도 12월 달에 미국 가서 미국 정례가 로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문제를 유엔으로 넘어달라. 이런 로비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승만이가 47년도 4월 달에 미국을 가는데요. 이것에 이승만이의 정책하고 미군의 정책하고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47년도 9월 달에 이제 조선 문제를 유엔에 올리게 됩니다. 이게 미국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는 거죠. 근데 그러고선 이제 그러고선 이제 올려갖고선 12월 달에 47년도 12월 달에 남북 유엔 감시하에 남북 그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해야 된다는 이런 지시가 나옵니다. 유엔에서. 근데 그렇게 지시가 나고 1월 달에 한국 임시우연단 9개국 중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반대를 한 겁니다. 이 안은 소련이 반대했기 때문에 우연단이 와도 북한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참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9개국 우연단도 우크라이나는 오지 않고 8개국만 이제 우연단이 왔는데 이때 우연단 대표가 누구냐면 메논입니다. 인도 사람. 메논인데 그때도 이 인도는 중립적인 입장이었어요. 메논이 와서 보니까는 남북한 정상화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남한만이라도 하기를 남조선 사람들은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 맘대로 할 수도 없는 거 자기는 또 메논의 입장에서는 남한만의 선거는 불가능하다는 이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승만이가 결국은 모윤숙이를 투입합니다. 모윤숙이는 일제하에서 이화여전을 나왔고 영어에 아주 능통했기 때문에 메논한테 붙여갖고서 네가 로비를 해갖고 말이야. 한반도 남쪽만이라도 선거를 하게 되도록 네가 한번 설득해라. 이래갖고서 메논을 갖다 설득시킵니다. 그래갖고서 메논이 이제 메논은 설득 당했어요. 근데 그렇게도 내 맘대로 후수로 그러니까 일단 유엔에 가서 내가 지시를 받아갖고 우리나라로 해갖고 중국의 중화민국의 대표 호세택이라는 사람하고 둘이가 유엔에 갑니다. 유엔에 가서 1월달이죠. 그때가 48년도 1월달에 유엔에 가갖고서 유엔 소총회에 넘어가고서 유엔 소총에서 그러고 보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남한의 단독정부, 남한만 이제 선거를 하는 이런 지령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자 그것이 이제 48년 초입니다. 근데 48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한만의 선거는 김규식하고 김구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남한만 선거를 하게 되면 한반도 분단이 영구화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까딱하면 내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은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걸 반대하되 단 북한에 가서 북한의 지도자들로 한번 이 얘기를 진지하게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유엔 회담을 2월달에 제안을 합니다. 북한에서 제안했는데 북한에서 이거에 대한 해답은 한 달이 돼도 아무 해답이 없고 3월달에 어떤 편지가 연락이 오냐면 남북 재정당 상태 사회단체 연석해야 되는 거라니까 남조선에서 대표를 파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남조선에서는 중간 좌파, 중도파 이렇게 해서 한 150명이 북한에 올라갑니다. 북한으로 올라가서 김구 선생은 4월 20일 날 도착하고 김규식이는 22일 날 도착합니다. 가보니까 벌써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에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직감적으로 느낀 게 김규식 박사도 이용당했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김규식 박사는 아프다고 핑계대고 여관에서 그냥 누워있었고 김구 선생만 23년 나가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분단될 수 없다는 간단한 인사말만 하고 그다음에 그 회의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회의 중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양공선장에서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이것을 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김규식 박사하고 그 퍼레이드를 한 걸 보니까 북한의 군사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전이 발생할 것 같다 하는 직감을 이 사람들은 이제 보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북한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임시헌법 제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그 당시 저기 김규식 박사하고 저기 김구가 북한에 갔을 때는 그 헌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조화로 다 만들어 놓았노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북한은 임시정부가 단독정부가 설립도 되기 전에 헌법을 만들었다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이제 일종의 변칙 강의를 북한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구 혹은 이제 김규식 선생이 김규식 박사가 그러나 우리가 상임회담을 한번 열자. 마지막으로 열어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두봉이하고 김일성이 김규식 김구가 상임회담을 여는데 이제 그 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남북의 그 소련과 미국을 이제 철수시키고 남북의 단독 정권은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절대로 단독 정권을 세우서는 안 된다는 거. 또 하나는 내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는 그 연백평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연백평야는 이제 남쪽에 있었고 그 저수지는 북에 있었는데 북에서 물을 안 주면 농사를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연백평야 물을 50성과가 끝나서도 배달해요. 또 그때는 전기가 70성 이상을 북한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전기가 남한에 북한에서 공급해 줄 테니까 50성과가 끝나더라도 전기를 계속 공급해달라고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조만식 선생이 구금당했으니까 조만식이를 우리가 가는데 우리하고 같이 가게끔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들어주겠는데 조만식 선생이 데리고 가는 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소련군이 했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이제 김일성이가 그래서 결국은 왔는데 와서 50도가 끝나니까 이제 결국은 전기 다 끊어버리고 연백 평양 물도 안 주고 이런 경우가 됐고 우리는 50선거를 했고 5월 30일 날 국회가 구성이 되고 7월 17일 날 이제 재헌헌법이 만들어지고 8월 24일 날 강요 임명이 되고 8월 이제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민공화국 이제 9월 9일 날 이제 공개. 조금만 더. 네, 조금만 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성인을 제일 먼저 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이 바티칸 궁전입니다. 바티칸 궁전인데 이제 일단 유엔 감시에서 우리가 이제 합법적인 정권을 성립을 했으면 유엔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10월, 12월 이때가 이제 유엔 총회를 가해서 이런데 바티칸 이 유럽 지역에는 이 가톨릭 국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그 장면을 이제 대표단 단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조병옥 박사, 또 정일영 박사, 김한란 박사, 오윤숙 여사, 이제 이 양반들을 이제 대표단으로 그 유엔에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김규식 박사가 이제 서영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영애가 이제 임시정부의 임시정부의 불란서 연락원이었었는데 이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사람하고 김규식 박사하고 이제 유엔에 가서 어떤 일을 하려고 가려고 했는 거니 임시정부를 우리 정통정부로 인정하고 유엔의 감시에서 선거가 이루어진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말아달라. 이것을 얘기하려고 둘이가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김규식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엔 감시에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걸 가서 지가 그 얘기를 해봐야 성사될 가능성도 희박하고 그래서 이제 서양에는 9월 달에 갔습니다. 먼저 출발하고 나중에 이제 김규식 박사는 가기로 했다가 김규식 박사는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가다 보니까 김규식 박사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는 계속 거기서 이제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49년도 이제 3월 달에 김일성이가 북한 소련의 스탈린을 만납니다. 스탈린 만나갖고서 남침을 하게 해달라. 남침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스탈린이가 안 된다. 지금은 남침을 하려는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다. 아직도 미군이 나가지 않았고 안 된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다시 4월 달에 다시 김일성이가 다시 모스크바에 가서 스탈린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남한에 지금 이
공산당 남로당이 지금 20만이 지하에 잠 먹고 있는데 우리가 쳐 내려가면은 한 달 내면 부산을 점령할 수 있으니까 승낙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는 결국 49년도 8월 달에 소련이 핵실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10월 달에 중공 정권이 수립이 되고 이제 미군도 나갔고 그러니까는 스탈린이 이때 승낙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현 선생님. 정말 50분간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 건국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건국 과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저희 국민들도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자신도 처음 듣는 이야기도 몇 가지 있었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건국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또 그 와중에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이념의 문제들, 이념 이것을 역사를 바로 아는 길만이 또 역사를 잊지 않는 국민만이 영존한다고 합니다. 저희 그 젊은 세대들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 역사, 이 건국 과정이 올바르게 바로 전달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종훈 부산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대한민국 최고의 운동본부, 위대한 국민통합행동본부의 본부장님이신 김형좌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약이겠지 하는 제목으로 25분 칼럼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예, 우리 사무총장이 한 번만 앞으로 박수 안 치면은 제명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무총장이 본부장이 나오는데 박수를 안 치고 있어요. 차라리 저 뒤에 앉아서 안 치면 되는데 앞에서 안 치니까 되겠어요. 인재처기 때문에 제명은 면제되겠습니다. 북한 같으면 당장 치거리하라 채는데 꽝꽝 그냥 끝나는 거야. 예. 그런데 박수를 안 쳐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 게 면제는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인사를 시킬 분이 한 분 계셔서 소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민족 운동 지도 연합회 우리 총장님, 우리 김형주 형자는 같은 형자네요. 정말 제가 안 지는 한 3, 40년 되어요. 제가 잘합니다. 저를 형님처럼 늘 하고 나는 동생처럼 이렇게 하고 남의 볼 적에는 같은 친가 형자이기 때문에 무슨 친족간인가 혹시 생각하려고 모르겠으나 따져 보야죠. 우리 한번 서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박수 한번 쳐줘요. 정말 철학 박사, 정치학 박사입니다. 국회의원도 아마 내가 볼 때는 두선 한번 나왔는데 몇 표 차로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연합 총재로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단체를 가끔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약이겠죠. 참 이상한 눈꼴을 가지고 가기는 하구나. 요즘 내가 이 텔레비 보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나이 지긋한 분들이 말이요 노래를 부르더라고.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이건 멋있죠. 제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영감 배불러 귓불에 내려놓은 송아지 한 마리 보았소. 보았죠? 어찌했어?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심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잘했어. 그래
동맹이 내 말을 하지. 요것도요, 참 흥겹게 멋있는데,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런 노래를 부를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네시 왜 불러요? 개성공단 중단 결심 어떻게 그렇게 했었소? 햇빛 정책 달빛 병제 실패 때문이지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니까 연맹이지. 또 그네시 왜 불러요? 어째서 중국의 시진핑을 만났어? 만났지요. 북한의 김정인이 무너뜨리라고 만났지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니까 동맹이지요. 멋있죠? 이건 말이요, 이 보통 문제냐. 나 이것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연구하면서 밤에 꿈에도 나오더라고. 이것이 잘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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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야. 왜 안실까? 뭔 소리요? 그러던 아니야, 이거 특강할 적에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자, 세월이 이야기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동안 일본을 멀리 하고 중국에 등산을 하려고 거기를 갔던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의 안전장소에다가 거기에 턱 앉혀놓고 있는데 그 이튿날 미사일 쏘았어.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 같으니, 자, 심피가 이제까지 북한이 이 똥개 훈련을 잘못시켰구나. 훈련을 잘못시켰어. 제가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이메일에 나온 걸 내가 지금 주워가지고 이방 붙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 똥개 훈련을 잘못시켰다. 그런데 똥개는요, 씹기만 하지 물들 못이요. 그만 가면서 꽝꽝꽝꽝꽝 해야지. 그러나 도사는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저놈이 뭐 들어왔는가. 그리고 냄새를 살살 맡으면서 슬슬 와서 이상한 놈 같으면 덜컥 물어버려요. 그럼 물지도 못해요. 못한다고 지금 땡땡땡땡만 하지 못해요. 에? 중국에서 심핑이가 그건 길을 잘 못 들였어. 전부 잘 들이하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들이한다 이렇게 해서 딱 잡고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똥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몽둥이가 약이다. 그래, 트루먼 대통령이 6.25 때 북한에서 침범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 주일날 그 개들을, 미친 개들을 빨리 몰아내야 한다. 이게 명령을 했어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기독교인은 쉽게 말하면 지도자는 늘 겸손해야지만은 옆구리에다가 몽둥이나 차고 다닌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성공단 탁 몽둥이를 들은 거야. 이건 보통 들은 거야. 이건 역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큰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갖다가 돈 갖다 주고 노무현도 갖다 주고 막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갖다 주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가지고 국민들을 잘 내게 살에서 살쪄가지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지 않고 한국을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미사일을 만드는 거야. 그래 박근혜 대통령 이거 안 되겠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기타의 대통령 미안합니다. 내가 번에 손 한번 써야겠어? 하고 쓴 거야. 에? 죽고 나서 한번 써야겠단 말이야. 이거 안 되겠다. 미친 개는 우리가 말할 같이 몽둥이지만은 나는 하보다 더 무서운 언명으로서 철수 결단 딱 한 거야. 에?
이게 바로 박영선의 유명한 세계사회 앞으로 나올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 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 빼놓고 가만 있어 미국 기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평화협정하자. 평화협정. 미국에서 하려거든 미사일 핵폭탄을 없애버려라. 그 다음에 평화협정하자. 멋있죠? 야, 이거 정말 오바마 그 보통 아니고 새카만 분이. 이런 말이야 내놔라. 다 내놓고 평화협정하자. 에? 요새 평화 많이 하는데 그 평화는 안 좋은 평화예요. 평화협정을 하게 되면은 정전이 없어지고 미군은 가야 합니다. 에? 이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화 할 적에 세계 평화 뭔데 그거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 거기는 가도 괜찮아. 근데 그렇다는 것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버릇을 잘 못 가르쳤다. 똥개 버릇을 개도요. 형이 연명이다 몰라서 그러지. 후각이 우리 사람보다도 몇십 배 커요. 문은 닫혀 있는데 밖에서 노크를 합니다. 누구세요? 부인이. 누구세요? 말을 안 해요. 누구시란게요? 말을 안 해요. 제가 말로. 누구세요? 걔는 와서 턱 보고는 꼬르를 살살살 흘리면서 야, 이 여자야. 너는 주인이요. 그런 거야. 알아요? 후각이 발달됐대. 근데 지각은 상관 못해요. 지각은. 왜? 이 남편이 어디 갔다 온 것은 몰라. 부인은 아는데. 알아요? 이 똥개들이 그래. 똥개들이. 뭣도 모르는 것들이. 이건 반드시 그 똥개입니다. 똥개는요. 핵을 못 쏴요. 절대 못 쏩니다. 배짱이 씨야지. 못해요. 그 얼음장을 놓는 거예요. 얼음장. 지금 얼음장을 놓는.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붙어가지고 미국은 간단하던 민주국가라 살살 꼬셔가지고 살살 해가지고 오바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살살 꼬셔가지고 평화협정이라도 맺어서 사인이라도 받으면은 오바마가 NO! 비핵화하기 전에는 오지도 말아라! 말하지 말아요. 중국에서 사사사사 간 거예요. 외무부의 책임자가 가서 살살 긁으려고 갔지만은 벌써 오바마는 알고 있어. 너도 같은 놈이요. 이 공산주의는요 빠꾸가 없어요. 가진 수단 해가지고서 먹으려고 그러지.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제 한 페이지는 넘기고 2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세월이 이야기겠죠.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월이 앞으로 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떤 분이 자꾸 나보고 강연하면서 다른 말만 하지 하나님만 해. 나는 결론이 하나님의 성경으로 코팅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미국에다가 평화협정 한다고 해서 허락할 나라가 아니에요. 시간벌입니다. 시간벌이. 세월. 알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선거 때에 우리 지역 사람이 북한을 지지하는 쉽게 말해 중도 비슷한 사람들. 대한민국의 중도는요 북한 지지파들이요. 그걸 알라고. 네. 북한의 중도파는 우리 남한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북한에 중도파 없어요. 중도파가 그냥 사형을 시켜버려요. 무슨 소리야 하고. 에? 그런데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청계에서 돈을 보내지요. 여기서 자기들이 이제 작전을 하지요. 좌파 북한을 좋아하는 국회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국회 당선자들하고 노력을 하지요. 국회의원 반대만 하면 이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립니다. 6.25 때 150명 이상 되는 우리 교인들이 6.25가 도니까 토에 3명 나왔어요. 이 정도면 알아볼 거 아니요.
사람 마음을 알아볼 거 아닙니까? 에? 여기다 총 대고 너 교회 나갈 거 안 나갈 거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다면 그래도 교회 가겠습니다 할 분이 몇이나 있는가? 뒤에서 부인이 여보 잠깐 거기서 예수님을 보류시켜놓고 안 믿는다고 해놓고 나와서 믿으면 어떻게 하뇨?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에서 예를 들면 이 독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했죠. 독주는 독주. 불의기 없는 독주. 여러분들 불의기 말이에요. 나도 차 25년간 내가 자가용을 부른 사람인데 거기에 불의기 오일에 차단시키는 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만 없으면은 그냥 가는 거야. 알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 오일로 밀고 딱 해서 불의기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핀 하나 빠지면 오일가 빠져버리거든요. 또 아무리 눌러야 안 돼. 그냥 출발하든지 막 하든지 고속도로로.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집에다 가만히 놓아든지 그리 하는데 막 불의기 없는 달리는 거야 지금 김정은이가. 이건 정말 문제. 그전에는 뭐 위원장 뭐 대표 뭐 이러더만 이번에는 김정은이 불의기 없는 독주다 이렇게 딱 했단 말이야. 한망 쏘았어요. 예? 불의기 없는 독주. 이건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한에서 폭동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끝난다. 왜? 땅굴이 전철에다가 딱 해놓았어. 발로 차치면 빵 떨어져. 우리 군복 다 만들어놨대. 왜 그 군복을 군인들 군복을 다시 바꿨지만은 또 바꿨을 거야. 그러면 이거는 막 쳐들어올 셈이야. 한국 국민들 살리러 온다고. 알아요? 그랬거나 가스를 막 잠잘 때만 회복에 그냥 다 가는 거야. 친북 세력 우익 좌익 없어.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죽는 거야. 이거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을 왜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냐. 우리 대한민국 기회주의가 북한이 누가 김정일을 쏘든지 쏘고 저도 죽든지 응? 그렇다는 무슨 폭동이 나든지 누가 썼는데 뭐라고 썼는 거니 대한민국에 이렇게 된 것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건국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더라. 그 내용 좀 읽어보니까 네? 여기 북한 사람들이요 지금 이번에 나온 숫자만 보더라도 3만 명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가운데 장관들 전부 다 거의 다 정의공인이면 전부 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에? 그분들이 꽉 찬 거야. 영락교회는 뭘 하벌지 꽉 찬 거야. 이분들이 단합만 된다면은 그 북한은 금방 하루아침에 섰어요.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딨는지 몰라 지금 우리는. 그래서 세월이 이야기겠죠. 그래 우리 한국에는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걸 당하든지 폭동이 나든지 중국이 무슨 결정을 해주든지 무슨 일이 있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알아요? 양쪽에서 시간이 야기겠죠. 세월이 야기겠죠. 이 말은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분명히 있다. 이거 우리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 보세요. 자, 인후에서 아수르의 북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빼앗긴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그게 수도가 인후에성이요. 이 인후에성이 말이요. 이게 도시인데 도시국가처럼 하는 그런 도시인데 얼마나 그 악질이 있습니까? 그걸 멸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멸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래도 기회를 줘야겠다. 기회를 줘야겠다. 그래서 요나를 시켰습니다. 인후에성 가서 회개시키라. 전도하라.
인후에 가려고 다시 도망가다가 고래가 속에서 고래가 큰 고기가 터에서 나와가지고 전도로 갔습니다. 하는데 이 인후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악질 놈들인데 그 싹 멸해버리면 쓰갔는데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거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인후성 다 멸해, 이렇게 하지 않고 이 탱기면서 가만히 인후성 망한다, 하나님이 멸망한다, 인후성 망한다, 가만히 탱긴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그러니까 누가 그걸 듣고는 그 말한 거야. 이스라엘께서 와가지고 인후성 망한다고 저렇게 지금 한번 들다가 물어나 봅시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시라 그러거든. 그랬대서야 인후성 있는 왕이 전부 다 짐승들까지 밥 먹이지 말고 벼슬 입고 죄를 물었어 회개하자 한 거야. 그래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야. 지금 김병일이가 보당을 누르면 끝납니다. 이거는 막을. 차욱찬 목사님 계실 때에는 정말로 통일을 이루는 그 역사가 곧 일어나는가 해서 제가 중국으로 소련으로 다니면서 남북 통일 관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저도 잘 모를 정도로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1940년생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77살입니다. 제가 69년도에 그 행정고시, 그러니까 그 임용고시를 통해서 제가 중앙정보부 안보 담당관이 됐는데, 그 중앙정보부 안보 담당관이 되자마자 저주자 회담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주자 회담을 할 때에 제가 조정관으로서 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북한이 완전히 남한을 인민민주주의로 통일하려고 한다. 알고 있느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새마을운동으로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참 노력하는 때고, 북한은 100m에 한 대씩 무반동총을 전부 다 진열해 놓고 휴전선에 전부 다 배치시켜 놓고 남한을 적과 통일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락부장님에게 불려가가지고 통일 방안을 연구하라 그러는데 통일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민보위부에 안보 담당관을 좀 만나보려고 사실은 판문점에서 한 몇 개월 동안 그들과 대화를 해서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과 이루어진 그 일이 정홍진 씨와 같이 72년 3월 달에 이제 평양에 들어가게 되고 5월 달에 그들이 서울에 와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화해와 이제 통일을 하는 그런 7.4남북 공동성명이 72년 7월 4일 이루어지게 됐죠. 그때 당시 저는 조정관으로서 정말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7.4남북 공동성명이 지금 뭔가 다 모를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7.4남북 공동성명이 제2의 유교를 막은 중요한 결단이었다. 이라크 부장님이 목숨을 걸고 평양에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배 아닙니까? 그 이후에 1년 이후에 이거 숯불을
돌아가고 북한에서 참여시켜버렸습니다만 그에 이제 6.15 공동인이 뭐 여러 가지 회담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김대중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은 것이 햇볕 정책입니다. 그 햇볕 정책이 과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의 미사일을 만들게 된 동기의 그 목적이 그들은 이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정권에서 햇볕 정책을 이루려고 했던 그 마음은 좋았는데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많은 그 자금이 임류되어 수소폭탄까지 만들 수 있도록 된 것이 바로 그때의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 그런 것이냐? 제가 며칠 전에 그 우리 경찰 그 우리 나가 있는 선교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저는 이 얘기를 들었는데 3, 4개월 전에 그 노동쟁의가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우리 1억이 넘는 그 버스가 100여 대 이상 파손돼서 완전히 폐차 처리가 됐답니다. 단순한 폭행이나 단순한 사고였다면 유리창이 깨지고 타이어가 부서지고 차가 부서지게 되면은 그 뭐 몇백만 원 안 들어도 그건 수리가 되는데 금속 노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이런 성능을 잘하는 금속 노조의 그 자익계 사상들이 그놈들이 바로 차 밑으로 들어가서 엔진을 전부 자르고 거기다가 모래를 넣어가지고 차 자체를 완전히 그냥 폐차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구속을 시키라고 해서 100여 명 이상 영창을 신청했는데 4명인가 5명만 구속이 되고 그 후에 전부 불구속 처리가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검사는 누구고 거기에 관한 판사는 누구냐? 부장판사들, 부장검사들이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 사법고시해갖고 들어온 놈들이랍니다. 그것들이 이게 뭐냐? 이 자익계 사상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무혐의 아니면 전부 그냥 불구속으로 해줘버렸다거나 이런 사실들을 제가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연 민복으로서의 검사와 판사가 이렇게 자익계에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뭐 그분들이 과연 자익계 인사들인가? 아니면 그 지지해주는 그것이 누군가?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4.19 때 저도 4.19 학생으로서 데모에 나섰고 6.3 학생운동으로서도 저도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민주화운동, 애국 사상에 젖은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좀 차원이 틀려서 학생들의 그 어떤 데모가 이제 노동쟁이의 데모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정복시키려고 하는 그 저희가 되입니다. 저희들이 그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국가를 경영할 때에는 정말 빨갱이라는 것이 근절됐습니다. 거의 근절됐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뭐 이순이가 뭐 그들하고 왔다 갔다 오고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정말로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길가에 돌이 채이듯이
뭐 자익개사관이 채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그런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도자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아 계셔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걸 보고 저는 오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얼굴만 보고 간단히 인사만 드리는 면에서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아니, 인간이 노력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통일을 일으켜 줄 것입니다. 제가 평양의 봉숙교회와 7개를 다니면서 술도 해주고 2층으로 건축도 하고 성경책도 수백 권을 갖다 주면서 그 선교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도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북한입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것은 경제사정과 우리 인민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인민보위부를 통해서 김정은과 일파 모든 약 200만 명은 완전히 2천만 명을 다 죽이고라도 자기들이 인민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희에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화합으로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누구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만 더 말씀드렸는데 한민족연합교회를 제가 설립할 계획에 놓여 있습니다. 적어도 몇십만 평의 한민족연합교회를 한국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단동에다가 한민족연합교회를 세우고 평양이나 개성이나 아니면 함경북도에다가 한민족연합교회를 설립하는 걸 김정은이 일파 아니면 김일성의 아들이 지금 살아있는데 김일성의 아들하고 이번에 가서 제가 대화를 해서라도 이 교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전 세계에 약 10,000여 개의 교회를 설립을 해서 한민족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기도하는 그 전당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면은 이게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고 3월 2일날 제가 단동에 들어갑니다. 지금 상당히 그 남북관계 때문에 단동도 지금 그 신의주의협회가 있어가지고 좀 무상한 그런 그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번에 들어가서 북한 인사와 연결이 된다면은 만나서 5월달 정도는 한반도 통일 추진위원회가 들어가서 남북 통일하는데 국가는 국가 안보와 통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 민간단체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 인민과의 대화를 해서 남북 통일에 물꼬를 트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김영주 총재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열심히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광고 시간을 빌어 생명의 길에서 최후 승리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신 이마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연동께서 오전 예배를 드릴 때 감기가 세고 틀니를 하셨답니다. 이가 아파서 틀니를 뺐다 꼈다 하면서 좀 전에 아프다고 먼저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우리 심령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마영 목사님 안 계셔도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건국 가정이란 제목으로 해박한 지식과 식견으로 강해주신 이종현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구슬을 낀 거를 술술 풀어내듯 그 빠른 오더로 강해주신 우리 강사님 다음 기회에도 해주실 것으로
의지하면서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감사하다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김살로 목사님이십니다. 본단체 여성회장으로서 음으로 양으로 물질도 많이 기여하시고 또한 앞에 있는 성조기도 지지난주에 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저 성조기로 인해서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김살로 목사님이 다음 주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많은 분들 모시고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강사님은 유상우 선생님이십니다. 일전에 여기에서 강의를 하셨지만 그분의 갖고 있는 그 내재된 그 식견이 대단한 걸로 알겠습니다. 첨단무기에 대한 것도 너무나 해박하게 많이 아시고 또 뼈쪽까지 애국자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응록 목사님한테 맨날 이렇게 카톡 오는 거 보면 대단한 그 정보를 보내고 계십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오셔서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단한 그 정보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많이 같이 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그 선거가 참다운 일꾼이 뽑혀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회원님들과 사명자님들, 우리 본 단체 관여된 모든 분들이 기도로 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영광받는 이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금까지 추진해온 걸로 믿습니다. 김효자 목사님 오로지 국민통합본부만 위해서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늘 열정적으로 한 주간을 25분 칼럼 또한 이 단체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심초사 전화로 또 광고지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우리 김영자 목사님께 더욱 힘내시라고 박수로 하답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날 있을 강의원자는 서정갑 국민행정본부장. 서정갑 선생님은 미국 순방 보고대회를 아마 보고서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마 실타래 엮인 거 풀어내듯 아마 해주실 거를 믿습니다. 많이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것은 너무나 덥고 한여름은 방불케 합니다. 가시는 걸음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저희 김영자 본부장님 나오셔서 만세 삼창 해주시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셔서 듣고 가는 거 없으시도록 모자, 목소리 오늘 강의하신 이정현 씨가 약 50분 동안 했는데 역사 드라마 이 박사에 대한 책이 한 7권 됐을 거야. 이건 못하고 제가 저기 두 번째 다시 읽는데 여러분들이 50분 동안에 7권을 다 내용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7권 읽으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설설 읽어도 1년 이상이 걸릴 거예요. 이걸 단 50분에 들었더니 이게 정말 보통 문제 아닙니다. 네. 그 액센트가 좀 서서 여기서 좀 활동해서 있으면 기가 막힌 강연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들은 거 잘 간직해서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겠는가 하는 결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3번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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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 다음 수요일 날 축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